태국과 캄보디아의 접경지대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민감한 화약고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는 긴장이 폭발하듯 치솟고 있었습니다. 국경 순찰 중이던 태국군 병사 2명이 갑작스러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으면서 사건은 단순한 우발 충돌이 아닌 의도적 공격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지점의 현장 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뢰가 최근에 설치된 흔적이 명확했고 태국군은 누군가가 이 지역에 계획적으로 무기를 배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로 캄보디아군이 지목되자 태국 정부는 즉각 비상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태국은 사건 직후 국경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수색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 초소에서 나온 실탄 사격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경보 사격을 넘어 실제 공격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태국군 지휘부는 이를 명백한 적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태국 정부 대변인 시리퐁 안카사 쿨키아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약 일주일 전부터 진행해온 평화협력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조치였으며 국경 지역의 공기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군 이동이 목격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인 대피 가능성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육군은 접경지대의 기계화 부대와 포병 전력을 추가 투입하며 대비태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군 장비와 병력이 국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지금 국경은 작은 도발이 대규모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태국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캄보디아 측의 전략적 도발일 수 있다는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푸놈펜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평화를 깨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태국의 비난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사 협력이나 명확한 해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태도는 태국 내 여론을 자극했고 양국 관계는 빠르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잘못 흘러가면 7월에 국지전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경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인 적대감이 누적된 결과였고 이번 폭발 사건은 그 갈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교적 설득이나 경고만으로는 더 이상 사태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국방력 강화를 즉각 추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무기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무기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이미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을 직접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충돌에서 더 강력한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경 갈등이 커질수록 태국의 선택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군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압도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은 바로 한국산 무기를 실전에 투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F-16 전투기에 장착된 KGGB 유도폭탄이 캄보디아군의 야전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며 전장을 뒤흔들자 주변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태국군은 하루 만에 캄보디아군의 이동 경로와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는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전략적 제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F-16은 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전투기 자체가 아니라 그에 탑재된 KGGB 유도 폭탄의 엄청난 정확성이었습니다. KGGB는 기존 폭탄에 GPS 유도 키트를 결합해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별도의 통합 작업 없이 다양한 기종에 바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태국군을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2023년 KGGB를 장착한 F-16의 실사격 훈련을 이미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었고 이번 교전에서 그 실전 운용 능력이 완전히 입증된 셈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첫 공습 이후 추가 전력을 신속히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이 태국의 요청에 맞춰 현지화한 T-50TH도 투입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고등 훈련기이지만 태국에서의 요구로 훈련과 경전투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 기종입니다. 태국군은 F-16에 이어 T-50TH에도 KGGB를 장착해 연속 타격을 가하며 캄보디아 측 지휘망을 빠르게 붕괴시켰습니다. 현지 군사 소식통은 한국산 KGGB가 연속 타격에서 모두 목표를 정확하게 맞췄으며 지상지휘소 일대가 순식간에 초토화됐다고 밝혔습니다. KGGB의 성능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자 태국 내부에서는 더 많은 물량 확보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이제야 한국산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며 향후 대량 도입을 통해 공군 전력 전체를 정밀 타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군이 동남아에서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전력의 핵심은 여전히 F-16입니다. 총 50여 대를 보유한 F-16은 KGGB와 결합했을 때 캄보디아군이 대응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타격력을 발휘했습니다. 태국은 이번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단순한 보복이나 방어를 넘어 전략적 공군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KGGB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다른 서방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태국 정부 내에서는 한국과의 무기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KGGB는 서방권 GPS 유도폭탄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지만 이번 실전 성과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태국군의 작전 방식도 이번 교전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밀 타격 중심의 공습 체계는 소모적인 지상전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동시에 상대군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태가 지역 정세에 미칠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태국이 한국산 KGGB와 F-16 조합만으로 단기간에 캄보디아군을 무력화시키자 주변국들은 태국 공군의 실전 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산 무기가 중저가 장비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즉각적인 군사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체계라는 것이 재확인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군은 단기간에 피해가 누적되자 작전기지를 긴급 후퇴시키는 모습까지 보였고 이는 사실상 태국의 전략적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KGGB가 이번 국경분쟁에서 보여준 위력은 단순한 실전 성능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KGGB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서방권 유도폭탄과 비교해 통합비용과 유지비용이 현저히 낮으면서도 정밀 타격 능력은 오히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KGGB는 기존 자유낙하폭탄에 GPS 유도 키트를 결합해 제작되는데 이 방식은 태국 같은 중견국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한 선택지였습니다. 별도의 무장 통합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특히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도입 직후부터 F-16과 T-50TH에 동시에 운용할 수 있었고 이는 공군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KGGB의 정밀 공격 능력은 현장에서 완벽히 증명됐습니다. 태국 공군이 발사한 KGGB는 지정된 좌표에 오차없이 도달하며 목표물을 과학적으로 분쇄했습니다. 폭발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는 단일 폭탄이 아니라 여러 기종의 타격이 동시에 가해진 듯한 강력한 파괴 흔적이 나타났고 이는 캄보디아군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GGB의 관성항법과 GPS 결합 기술이 최신 전파 교란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 수년째 고민해온 정밀 타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GGB의 가장 큰 강점은 전술적 융통성이었습니다. T-50TH와 같은 경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태국은 무장 운용 능력을 확장하려 애쓰는 국가로 유명한데 문제는 고가의 정밀무기 체계를 대량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KGGB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존 폭탄에 유도 키트만 장착하면 되는 구조 덕분에 대량 구매가 가능했고 이를 F-16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얹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관계자들은 이번 실전에서 KGGB가 연속 타격, 동시 타격, 야간 타격 등 모든 조건에서 안정적인 명중률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GGB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세트당 1억 원 수준의 가격은 서방권 유도폭탄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며 이는 동남아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이 KGGB에 큰 관심을 갖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상대하기 위해 이미 KGGB를 다량 운용 중이라는 사실은 KGGB의 신뢰성과 실전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태국의 공습 성공으로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를 추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KGGB는 단순한 유도폭탄이 아니라 태국이 지역 내에서 공군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KGGB의 타격 패턴을 파악하지 못해 대응책을 찾기 어려웠고 전투가 진행될수록 지휘 통제 능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태국군 내부에서는 한국산 유도폭탄이 향후 공군 전력 개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 중심의 전략 교리는 국정 분쟁이 잦은 태국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KGGB를 통해 한국산 무기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자 주변국뿐 아니라 태국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향후 모든 국경 분쟁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전술 모델을 확보한 셈이며 그 중심에 KGB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이 동남아 지역을 흔들었다면 중동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국제 해운망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와의 연대를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집중 공격했고 이는 전 세계 해상 물류망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홍해는 스웨즈 운하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항로임에도 최근 물동량이 전쟁 이전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국제 해운업계는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걸린 문제로 확산된 것입니다.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장기화되자 즉각적으로 방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적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된 무기가 바로 한국산 KGB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사우디는 2018년부터 KGB를 운용해왔으며 중동의 척박한 지형과 불규칙한 전투 환경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과 주요 시설을 상대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병행하자 사우디는 정밀 타격 중심의 대응 전략을 확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산 KGB는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며 이미 실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긴장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잠시 유지되던 휴전 분위기도 이스라엘이 예멘 내 후티 반군을 공습하면서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지역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은 더 강력하고 더 빠른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산 무기들은 이미 신뢰성과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히 사우디가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정밀 유도체계 전체였습니다. KGB의 성공은 더 강한 전술 미사일, 더 먼 사거리, 더 넓은 타격 범위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곧 한국산 전술 미사일 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산 에이테킴스가 공급 제한에 부딪히고 생산 라인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사우디는 한국산 대체 무기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무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성은 단기적으로 끝날 조짐이 없었고 동시에 각국은 스스로의 방공 및 타격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유도무기와 전술 미사일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집속탄 기술과 적어도 침투 대응 능력, 그리고 불발률 1% 이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뿐 아니라 연합국들도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면밀히 분석하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입증된 KGB와 중동에서 축적된 실전 경험은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경제적 대안이 아니라 지역 안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실전형 전력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상황은 태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밀 타격 능력이 국가 안보의 절대적 요소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은 가격 경쟁력을 넘어 실전 성능과 신뢰성으로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 실전에서 강력함을 보여준 KGB가 자리하고 있었고 중동 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공 전략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에서 한국산 유도폭탄의 위력이 입증되자 세계 각국은 더 강력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전술탄도 미사일 기술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바로 CTM-290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술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 KTSSM의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규범에 맞추어 탄두 중량과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중동 국가들처럼 장거리 정밀 타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는 CTM-290 같은 유연한 구조의 전술 무기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KTSSM의 탄두 중량은 1톤에 육박하며 이는 북한의 강화된 지하갱도나 지휘시설을 직접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MTCR 규제였습니다. 사거리 300km 이상이면서 탄두 중량이 500kg을 초과하는 미사일은 수출이 매우 까다롭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따릅니다.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충분한 파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개발진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 결과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서도 사거리를 300km 수준으로 조정한 KTSSM의 수출형 모델이 등장했고 이는 사우디와 같은 국가에서 강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MTCR 규제를 충족시키는 기본 버전 외에도
탄두 중량을 다시 조정해 사거리를 400에서 500km 이상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TM290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즉 동일한 플랫폼 위에서 두 가지 버전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전략 환경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을 제한받는 미국산 에이테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해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집속탄 기술도 한국 전술 미사일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에이테킴스는 구형 자탄을 사용하고 있어 불발률이 높고 생산 라인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추가 물량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K-21 자탄은 불발률 1% 이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장갑차, 전차, 이동병력 모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탄두 기술에서 격차가 벌어지자 한국 전술 미사일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상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평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사우디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관심도 끌어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단기간 내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급 여력이 부족하고 유럽 내 생산 라인도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공백을 채운 것이 바로 한국의 CTM290이었습니다.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설계, 높은 명중률, 낮은 불발률, 그리고 빠른 생산 능력까지 해외 국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통된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었습니다. 기존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무기를 주문해도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흔해졌고 이 기간 동안 전략적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유도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 적용도 빠르고 설계 변경도 유연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전술미사일의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CTM290과 KTSSM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를 넘어서 세계 군사 균형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술 미사일이 중동과 유럽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된 것은 단순한 비용 경쟁력이 아닌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 그리고 국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확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은 최근 러시아의 침공 이후 급격한 군사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기를 살 돈이 아니라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생산 라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주문 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를 기반으로 대규모 군사력 재편을 단행하며 유럽 전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폴란드는 기존 서방 무기보다도 훨씬 빠른 납품 속도와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을 이유로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했고, 이는 러시아의 발트의 진출을 차단하고 도서방어 전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무는 미국산 하이마스보다 2배 이상의 로켓을 장착할 수 있고 유도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어 유럽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해군 상륙함에도 탑재해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까지 진행하며 새로운 형태의 해군 통합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극지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었고 한국산 K9 자주포는 이미 인도에서 히말라야 고지대 배치 경험을 보여주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기존에 도입한 K9 성능에 만족해 추가 구매를 결정했고, 이는 유럽이 한국산 화포 체계를 검증된 해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러시아와 접경 지역을 방어해야 하는 노르웨이에게 K9은 단순한 화력 지원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운용할 도로와 교량의 적재 한계가 50톤에 불과해 대부분의 현대식 전차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K2 전차는 55톤으로 이 제한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히 전차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개선 솔루션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항만 현대화 계획과 철도 개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전차 운용 인프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전차 수출과 인프라 투자를 패키지로 묶는 한국의 전략은 유럽 군사 시장에서 매우 신선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규모 재무장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계획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다연장 같은 지상 전력 플랫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유럽 국가들에게 즉시 전력화가